안녕하세요. 오왕스쿨 6번째 강의. 오늘 강의는 원래 통계에 관한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과제가 생겨서 제가 강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사장합 개론입니다.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이 최근에 쓰신 책인데요.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선배 사업가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 책을 꼭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일독을 하고, 제가 인상적인 부분, 이 책은 이 김승호 회장님이 사장님들을 가르치면서 사장님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요약하면서 100가지가 넘는 조언들이 있는데 그 조언들을 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5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공감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강의를 직원들에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직원 교육하는 이 강의에서 굉장히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장님이 되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보람이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후배 사장을 5명을 키워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키워내는 게 목표인데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읽어가지고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경쟁자 100% 이기는 것. 여기 보면은 김승호 회장님이 이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정말 반전이 없는 아주 만고의 진리를 말씀하셨죠.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90%의 사람들은 사실 끝까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안에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내가 재능이 없거나 내가 지금 무언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인생의 목표가 어떤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떠한 목표이더라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라면은 정말 꾸준히 한 10년 정도 노력한다면, 물론 10년이 긴 세월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지난 10년간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10년 동안 무언가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상위 1%는 사실 사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위 10%,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중식 분야에서 내가 정말로 10년간 내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고자 했다면은 상위 10% 안에는 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이기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사장님한테 조언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칭찬도 잘 받는 방법이 있다. 가장 우선은 당연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받는 칭찬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언급해 칭찬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 무안하거나 부끄러워서 혹은 겸손해서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받을 만한 일이면 받아도 된다. 특별히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인정하지 않고 주제를 바꾸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칭찬은 일종의 무형의 선물이다. 선물을 거절하면 때때로 주는 사람에게도 모욕이 된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칭찬해도 비난해도 내가 너무 들뜨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처칠에게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에게 말하자.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난 그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처칠은 상대방이 굉장한 적의를 가지고 노골적인 비난을 했는데도 그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다. 아, 뭐 그래? 그럼 내가 그 커피를 마실게.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대처했다. 라는 그런 일화를 들으면서 이 리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상황 속에서의 그 감정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온 이제 좀 인상적인 표현이 비이성적인 비난이나 악플을 대하는 유시민 작가의 대처법은 매우 유용하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워서 자기 심장에 스스로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유시민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일화들에서 이제 어떤 칭찬에 내가 들뜨지 말고 비난에 내가 좌절하지 말고 태연하게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내가 이제 날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온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제가 엄청 대단한 사업가다라고 말하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표현을 보면서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을 구하라.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직원을 구인을 할 때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과 같이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보편적인 상식을 갖추어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최근 한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MBTI가 뭐냐고 묻는 질문이었다. 한 달 사이에 30여 번은 받은 것 같다. 반대로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질문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MBTI는 인식 방법, 판단 방법, 태도, 경향성을 조합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MBTI 검사를 받은 사람 절반 이상이 다시 검사하면 첫 번째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16가지 검주만으로 개인이나 팀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성격 유형 검사지만 이것은 확률이지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 보편적 상식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MBTI를 신봉하며 심지어 얼굴만 보고도 무슨 유형인지 맞히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네, 처음에 MBTI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뒤에 뭐 혈액형, 종교, 지역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구분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MBTI 요즘 대한민국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 MBTI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MBTI를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반응이 있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오랫동안 관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를 많이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편견보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많이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느껴졌던 거.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몇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불경기, 직원들 간의 불화, 경쟁업체 난립, 환율 상승, 이자율 상승, 전쟁, 횡령과 도난, 소송, 구인난, 임금 상승. 방금 이 예시들 중에서 이건 사장의 잘못이다. 이건 사장의 잘못이 아니다. 아마 들으면서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김승호 회장님은 이 질문에서 정답은 전쟁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전쟁이 아닌 뭐 불경기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지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사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환율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내 잘못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내 잘못이다. 횡령이나 도난은 내 관리 부족이다. 소송의 빌미를 준 내 잘못. 구인난 역시 다른 사장들은 이 와중에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내 잘못. 갑질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내 잘못. 임금 상승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 잘못.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장님께서는 사장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위험성을 나의 선택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한 탄식의 문장이다. 천주교의 이제 내 탓이요 이런 고백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회사 경영자로 최종 책임자라면 전쟁 이외에는 모두 당신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네, 사실 하장이 되면은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삼키고 내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나중에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보면은 그래프 혹은 통계의 사기를 꿰뚫어 보는 사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기꾼들은 통계로 사기를 친다. 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객관적 사실처럼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다. 즉 거짓말을 진짜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방 섭취와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삼겹살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문가가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골프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방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힘을 잃는다.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의에서 하고 싶었던 주제가 통계였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에는 아직 제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통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통계로 누군가가 이제 속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통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이제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번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통계 자료가 나타났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통계 함정이 하나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 네,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84년 정도일 겁니다. 그때의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미국에서 제일 높다. 왜냐하면은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지리학과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마이클 조던이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로 지금까지도 명성을 쌓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가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역대 최초로 사업가 중에 이 조만장자 단위의 그런 재산을 쌓은 아주 성공한 스포츠 선수인데 그 선수의 그 재산이 그리고 연봉이 다른 선수들의 평균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실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이 엄청 높아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통계 함정인데요. 아마 그 앞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을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높은 소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아마 90% 이상 틀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저자도 김승호 회장님도 이 통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령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밤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보다 낮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낮에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이 통계 자료는 틀린 자료는 아니지만 주장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낮에 운전하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낮에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5가지의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총 120가지
이야기를 이 김성호 회장님께서 이 책에 해놓으셨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성호 회장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설령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직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 직원이 이제 사장님이 된다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게 꼭 속상한 일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승호 회장님도 이제 경쟁자를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또 계속 하시는 게 아닐까. 그 안에서 이제 보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